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북대서양 한가운데 72m 높이의 거대한 배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수 부부는 이미 물속에 잠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쪽으로 몰려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여전히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명의 악단이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고 있었죠. 영하 2도의 차디찬 바닷물이 복도를 따라 빠르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1등실의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기울어진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3등실의 좁은 계단에서는 아직도 갑판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척의 구명보트는 모두 바다 위로 내려갔고 그 안에는 700명 남짓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아직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구명보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점점 멀어졌고 보트에 탄 사람들은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배의 연돌 하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내렸고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난간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배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선수 부부는 이미 바다 밑으로 사라졌고 뒤쪽 절반은 잠시 수면 위에 떠 있다가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던 배 타이타니코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영국을 떠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지만 차가운 바닷물은 순식간에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비명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20분쯤 지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고 별빛만이 검은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 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최첨단 기술로 만든 꿈의 배가 처녀항해에서 침몰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사흘 전 1912년 4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2년 4월 10일 정오 영국 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 사우샘프턴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두로 몰려들었고 그들 모두가 한 가지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 타이타니코였죠. 부두에 정박한 타이타닉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배의 길이만 270m, 높이는 53m에 달했습니다. 11층짜리 건물을 바다에 띄워놓은 것 같았죠. 4개의 거대한 연돌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검은 선체 위로는 하얀 상부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만든 것은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올림픽호를 운항하고 있었는데 타이타닉은 올림픽보다 조금 더 크고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회사는 이 배에 75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대서양을 오가는 배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배에게는 블루 리본이라는 명예로운 상이 주어졌죠. 하지만 화이트 스타 라인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속도보다는 호화로움과 안전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타이타닉의 내부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궁전이었습니다. 1등실에는 루이 15세 양식의 라운지가 있었고 터키식 목욕탕과 실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대계단은 참나무로 만들어졌고 천장에는 거대한 유리돔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등실 특실 객실에는 개인 욕실은 물론 심지어 벽난로까지 있었습니다. 2등실도 다른 배의 1등실 수준이었습니다. 넓은 식당과 흡연실, 도서관이 있었고 객실도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3등실조차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배들은 3등실 승객들을 수십 명씩 한 방에 몰아넣었지만 타이타닉은 사인실이나 6인실로 나뉘어 있었고 제대로 된 식당에서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이 자랑하는 건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불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타이타닉의 선체는 16개의 방수 구호액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구호액은 거대한 강철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만약 배에 구멍이 뚫리더라도 격벽에 문을 닫으면 물이 다른 구호액으로 퍼지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설계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4개의 구호액에 물이 차도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격벽의 문은 선교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버튼 하나로 모든 방수문을 즉시 닫을 수 있었죠. 이런 최첨단 안전장치 덕분에 조선 전문지들은 타이타닉을 사실상 불침선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물론 타이타닉에도 구명보트는 있었습니다. 20척이 갑판 위에 정렬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배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300명이었고 20척의 구명보트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178명에 불과했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것조차 당시 영국 법규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톤수를 기준으로 구명보트 개수를 정했는데 타이타닉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4척이나 더 많은 구명보트를 실었습니다. 게다가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구명보트는 그저 침몰하는 다른 배의 승객들을 구조하거나 고장난 배에서 사람들을 육지로 실어 나르는 용도일 뿐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타이타닉의 기적이 울렸습니다. 엄청난 소리에 부두의 사람들이 귀를 막았고 항구에 정박한 다른 배들도 화답하듯 기적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출항 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이미 모두 승선을 마쳤습니다. 1등실에는 329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존 제이콥 에스터, 유명한 백화점 체인의 소유주 이지도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 광산 재벌 벤저민 구겐하임 같은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등실에는 285명이 탔습니다. 대부분 중산층 사람들로 교사나 성직자, 작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실에는 710명이 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인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인, 스칸디나비아인, 이탈리아인, 심지어 중국인과 중동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꿈꾸며 타이타닉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은 모두 896명이었습니다.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였습니다. 62살의 노련한 선장으로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배를 몰았고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처녀 항해가 끝나면 그는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12시 15분 타이타닉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고 배 위의 승객들도 난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출항하자마자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이 지나가면서 만든 파도 때문에 근처에 정박해 있던 뉴욕이라는 배의 밧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뉴요커는 물살에 떠밀려 타이타닉 쪽으로 다가왔고 두 배는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스미스 선장이 재빨리 엔진을 역회전시켜 겨우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으로 출항이 1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한 징조라고 수근거렸지만 대부분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할 수 없는 배였으니까요. 배는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셰르부르 항구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도착해서
274명의 승객을 더 태웠습니다. 대부분 1등실과 2등실 승객들이었죠. 밤 8시 10분 타이타닉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음 기항지는 아일랜드의 퀸즈타운이었습니다. 이튿날인 4월 11일 정오쯤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123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가는 3등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타이타닉은 마지막 기적을 울리고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 기착지는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약 3,000km의 대서양 횡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조롭게 항해하면 4월 17일 아침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항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등실 승객들은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거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판을 산책했습니다. 2등실 승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흡연실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3등실 승객들도 가판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거나 공용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호화로운 만찬이 제공되었습니다. 1등실의 메뉴는 10가지가 넘는 코스 요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굴, 연어, 소고기 안심, 양고기, 오리 요리의 각종 디저트까지 최고급 호텔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라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는 2개의 악단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총 8명의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피아노를 연주하며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순조롭게 항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꿈 같은 여행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4월 21일과 23일, 이틀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타이타닉은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었죠. 승객들은 가판에서 산책을 즐겼고 아이들은 가판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4월 14일 아침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타이타닉의 무선실에 첫 번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카로니아호라는 배에서 보낸 전보였습니다. 빙산과 유빙을 목격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무선통신사 잭 필립스는 이 전보를 선교로 가져갔고 스미스 선장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로를 약간 남쪽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42분 두 번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발틱회에서 중계한 그리스 선박의 메시지였습니다. 대량의 빙산과 유빙을 통과 중입니다. 위도와 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립스는 이 전보도 선교로 가져갔습니다. 오후 1시 45분 세 번째 경고가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호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빙산 2개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보는 무선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타이타닉의 무선실은 매우 바빴습니다. 이틀 전 무선 장비가 고장났다가 수리되었는데 그동안 쌓인 승객들의 개인 전보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습니다. 필립스와 그의 동료 헤럴드 브라이드는 이 전보들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1등실 승객들이 뉴욕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사적인 메시지들이었죠. 무선 통신사들은 화이트스타 라인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니 무선 통신 회사 소속이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승객의 유료 정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배에서 오는 빙산 경고는 그다지 긴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4월의 북대서양에는 빙산이 흔했고 선장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7시 30분 네 번째 경고가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안회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빙산 3개와 대규모 유빙지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무선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후 9시 스미스 선장은 선교에서 항해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빙산을 조심하도록 막루의 견시들에게 특히 주의하라고 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당직은 1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에게 맡겼습니다. 밤 9시 40분 5번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메사바호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엄중 경고, 빙산 다수, 위도 40이 돼서 41도 25분 사이 지역 전체에 대량의 빙산이 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메사바호가 알려준 좌표는 바로 타이타닉이 지나갈 예정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필립스는 이 메시지를 선교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객들의 전보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밤 10시 30분쯤 6번째이자 마지막 경고가 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화물선 캘리포니안호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빙산 때문에 항해를 멈추고 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안호의 통신사 시릴 에반스는 타이타닉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에서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무선 신호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필립스는 헤드폰을 벗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K프레이스 무선국과 통신 중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답장을 쳤습니다. 닥쳐요, 닥쳐요. 당신이 내 통신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에반스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성의를 껐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안회는 통신사가 그 한 명뿐이었고 밤새 통신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필립스가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에반스가 조금만 더 끈질기게 경고했다면, 혹은 캘리포니안회 통신사가 한 명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위험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등실 라운지에서는 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었고 흡연실에서는 남자들이 카드 게임을 하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3등실에서는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41km, 거의 최고 속력에 가까웠습니다. 엔진실에서는 159명의 화부들이 교대로 보일러에 석탄을 퍼넣고 있었고 29개의 거대한 보일러가 증기를 뿜어내며 배를 전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가 당직을 마치고 선교를 떠나면서 머독에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맑고 잔잔합니다. 하지만 빙산을 조심하십시오. 머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톨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유빙이 보이면 즉시 속도를 줄이십시오. 머독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루에는 2명의 견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지널드 리와 프레더릭 플리트였습니다. 그들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당직을 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쌍안경이 없었습니다. 쌍안경은 막루 아래 보관함에 잠겨 있었는데 출항 직전 선원 교체 과정에서 열쇠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플리트는 출항 전에 쌍안경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눈으로만 바다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사실 쌍안경이 있었다 해도 그날 밤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바다는 너무나 잔잔해서 파도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파도가 빙산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기 때문에 빙산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런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플리트는 앞쪽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평선 쪽 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별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39분 플리트는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방 450m 앞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빙산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막루의 종을 3번 쳤습니다. 땡땡땡,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로 연결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6등 항해사 제임스 무디였습니다. 플리트는 외쳤습니다. 전방에 빙산입니다. 무디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즉시 머독에게 보고했습니다. 머독도 이미 빙산을 보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좌연전타, 배를 왼쪽으로 급선회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엔진실로 연결된 전신장치에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전속 후진, 엔진을 최대한 빠르게 역회전시켜 배를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수격벽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상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타수 로버트 히친스가 재빨리 키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거대한 배가 너무나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무게가 46,000톤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는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선교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전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빙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배가 돌고 있었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그 충격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1등실 객실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가벼운 진동에 눈을 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남자들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흡연실에서 브랜디를 마시던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의 아래층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빙산은 타이타닉의 우현 선수 부분을 스쳤습니다. 배의 바깥쪽 철판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빙산과의 충격으로 선체의 리벳이 튀어나가고 철판 사이에 이음새가 벌어졌습니다. 총 6개의 구멍이 생겼고 그 총 길이는 약 90m에 달했습니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침수된 곳은 선수 끝부분의 화물칸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우편 담당 직원 5명이 급히 우편물 자루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물은 너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1번 보일러실에서 일하던 화부 프레드릭 베럿은 갑자기 들려온 요란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격벽 아래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물이다. 물이 들어온다. 선교에서는 머독이 즉시 비상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배 전체에 경보가 울렸고 16개의 방수격벽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강철문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베럿과 몇몇 화부들은 가까스로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벽 안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충돌 후 7분쯤 지났을 때 스미스 선장이 선실에서 나와 선교로 왔습니다. 그는 머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선장님. 스미스는 즉시 배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수장 존 허친슨에게 배 안을 살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실로 내려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편실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우편 담당 직원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우편물 자루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선교로 돌아왔습니다. 자정 무렵 타이타닉의 설계자 토마스 앤드루스가 선장실로 왔습니다. 그는 이 배를 설계하고 건조한 사람이었고 처녀 항해에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스미스 선장과 앤드루스는 함께 배 안을 돌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번 보일러실, 2번 보일러실, 3번 보일러실이 모두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우편실과 화물칸도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총 5개의 구호에게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앤드루스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타이타닉은 4개의 구획이 침수되어도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는 너무 많았습니다. 배의 선수 부분이 물의 무게로 가라앉으면 격벽 위로 물이 넘쳐 다음 구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획도 침수되고
또 그 다음도 침수될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무너지는 것이죠. 앤드루스는 스미스 선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스미스는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수학적으로 확실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입니다. 선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배에는 몇 명이나 타고 있습니까? 2224명입니다. 구명 보트는 20척입니다. 1178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2224명에서 1178명을 빼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영하이도의 바다에 빠져 몇 분 안에 죽을 것입니다. 새벽 12시 5분 스미스 선장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승객을 깨워 갑판으로 집합시키시오.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시오. 승무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갑판으로 나오십시오.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많은 승객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화재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성가시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추운 밤에 갑판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1등실의 어느 여성은 스튜어디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입어야 하나요? 이 조끼가 제 드레스를 망칠 텐데요. 2등실의 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농담이겠지. 이 배는 침몰할 수 없어. 모두 알잖아. 3등실에서는 상황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승무원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못했습니다. 일부 통로는 1등실과 2등실로 가는 문이 잠겨 있어서 갑판으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민법에 따라 3등실 승객들이 다른 구역으로 섞이지 않도록 평소에 문을 잠가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갑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배는 아직 평평해 보였습니다. 기울어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엔진이 멈춘 것 외에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이것이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판에서는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프를 풀고 덮개를 벗기고 보트를 배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원들조차 이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출항 전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12시 15분 스미스 선장은 무선실로 가서 필립스와 브라이드에게 명령했습니다. 조난 신호를 보내시오. 필립스는 즉시 모스부호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CQD, CQD, CQD. 모든 배에게 긴급 조난. 여기는 타이타닉. 잠시 후 브라이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난 신호 SS를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필립스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SOS요, SOS요, SOS요. 타이타닉은 역사상 처음으로 SOS 신호를 보내는 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위치도 보냈습니다. 북위 41도 46분, 서경 50도 14분, 빙산과 충돌, 즉시 지원 요청, 곧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독일배 프랑크푸르트호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필립스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올림픽호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자매선이었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올림픽호는 8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4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카르파티아회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 4시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4시간. 앤드루스는 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배는 캘리포니아호였습니다. 불과 16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무선 통신사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12시 45분 첫 번째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7번 보트였습니다. 정원은 65명이었지만 보트에는 단 28만 타고 있었습니다.
1등 항해사 머독은 여성과 어린이 먼저라고 외쳤지만 많은 여성들이 보트에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큰 배에 남아있는 게 작은 보트를 타고 차가운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 존 제이콥 에스터는 임신한 아내를 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타도 됩니까? 머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만 먼저입니다, 선생님. 에스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그는 보트가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트가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이 서툴렀고 승객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쪽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바다는 점점 더 타이타닉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배의 선수 부분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갑판은 야고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걸을 때 조금씩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승객들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명보트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트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1번 보트는 65명을 태울 수 있었지만 24명만 타고 내려갔습니다. 6번 보트는 65명 정원에 28명만 탔습니다. 2등 항해사 라이톨러는 배의 왼쪽에서 구명보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과 어린이만이라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와 딸을 보트에 태운 후 물러서야 했습니다. 일부 남편들은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만날 거라고 말했지만 서로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백화점 주인 이지도어 스트라우스는 67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이다는 63살이었죠. 라이톨러는 아이다에게 보트에 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질 수 없어요. 스트라우스도 보트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해 특별히 허락하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보다 먼저 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특별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요. 부부는 갑판의 의자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설득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배의 오른쪽에서는 1등 항해사 머독이 구명보트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톨러보다 조금 더 유연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태우되 남은 자리가 있으면 남자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등실 승객들이 갑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일부 선원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승객들 스스로도 다른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보트가 떠난 후였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보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머독은 권총을 꺼내 공중에 쏘았습니다. 탕! 탕!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머독은 외쳤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섰습니다. 머독은 계속해서 보트를 내렸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 타이타닉은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4등 항해사 조셉 박스홀이 로켓형 불꽃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하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300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폭발하며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난 신호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배들은 이 신호를 보고 즉시 달려와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노의 선원들은 이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갑판에서 지켜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게 뭐지? 불꽃놀이인가? 아마 파티를 하는 모양이야. 그들은 그것이 조난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선 통신사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박스홀은 5분마다 한 발씩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총 8발을 쏘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선실에서는 필립스와 브라이드가 계속해서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전신 키를 두드렸고 응답은 계속 왔지만 대부분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5분쯤 선장 스미스가 무선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각자 살 길을 찾으시오. 하지만 필립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신기를 두드렸고 브라이드도 그의 곁에 남아 함께 일했습니다. 배의 기울기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10도가 넘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아래쪽으로 굴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등실 라운지에서는 피아노가 벽을 향해 미끄러졌고 식당에서는 접시들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엔진실과 보일러실에서는 기관사들과 화부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리를 지켰는데 배에 전기를 공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면 사람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테니까요. 기관장 조셉 베른 부하들에게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대피하라고 말했지만 그 자신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판에서는 악단이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악장 월리스 하트리가 지휘하는 8명의 연주자들은 처음에는 경쾌한 레그타임을 연주해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차분한 찬송가로 바꿨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이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음악을 들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음악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배는 더욱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선수는 거의 물에 잠겼고 선미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뒤쪽으로 몰려가며 난간을, 서로를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남지 않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배 위에 남아 있었고 보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접을 수 있는 구명보트가 4개 더 있었지만 선원들이 급히 조립하려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배가 너무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한 선원이 승객들에게 외쳤습니다. 구명조끼를 확실히 여미시오.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서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3등실에서 온 한 아일랜드 여성이 어린 자녀 4명과 함께 갑판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들은 곧 함께 죽을 것이지만 적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신부와 목사들은 갑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판의 의자에 앉아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는 갑판을 거닐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는 이미 구명보트를 타고 안전하게 떠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저민 구겐하임은 집사와 함께 선실로 돌아가 예복으로 갈아입고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맨 후 갑판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사답게 죽을 것입니다. 선장 스미스는 선교를 왔다 갔다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한 후 혼자 선교에 남았습니다. 새벽 2시 5분 마지막 구명보트인 12번 보트가 물에 닿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트는 없었고 배에는 여전히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은 이제 A갑판까지 올라와서 1등실의 호화로운 라운지가 침수되기 시작했고 대계단의 유리도 아래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의 기울기는 20도를 넘어섰고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난간이나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시 10분쯤 배 안쪽에서 무언가 굉음이 들렸습니다. 보일러들이 고정장치에서 떨어져 나와 앞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는데
수십 톤짜리 강철 덩어리들이 격벽을 부수며 굴러가는 엄청난 소음이었습니다. 선미가 더욱 높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의 45도 각도로 기울어져서 가파는 가파른 언덕처럼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한 명씩 두 명씩 물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 17분 배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기관사들이 마침내 자리를 떠난 것인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미 너무 늦어서 탈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내려앉았고 달도 없는 밤이라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밤의 고요를 찢었습니다. 배가 2번 연돌과 3번 연돌 사이 지점에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강철 선체가 찢어지는 소리, 격벽이 무너지는 소리, 배 안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고 멀리서도 배가 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 부부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부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배가 중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쪼개진 것입니다. 선미 부부는 잠시 수평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던 선수 부분이 떨어져 나가자 뒤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짧은 순간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선미는 떠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선미 부분도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십 초 동안 수평을 유지하다가 다시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이 바다에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판에 남아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씩 미끄러져 내리거나 뛰어내렸습니다. 10m, 20m, 30m의 높이에서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 20분, 선미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은 사라졌습니다. 4,000m 깊이의 해저를 향해 천천히 가라앉아 갔습니다. 바다 위에는 이제 구명보트들과 물에 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배가 사라진 직후 바다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제발. 수백 명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영하 2도였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온도에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차가운 물이 천을 빠르게 빼앗아 갔고 몇 분 안에 저천증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비명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고 30분쯤 지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물에 떠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죽은 것입니다. 구명보트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했습니다. 보트를 조종하던 선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보트로 몰려들면 우리까지 가라앉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들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않았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보트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이등실에서 탄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보트를 조종하던 선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죄송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트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비명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보트만은 달랐습니다. 14번 보트를 지휘하던 5등 항해사 헤럴드 로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보트를 한 곳에 모았고 자신의 보트에 탄 승객들 대부분을 다른 보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원자 몇 명과 함께 침몰 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우는 보트를 천천히 저어가며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가끔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로우와 자원자들은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총 4명을 구했습니다. 단 4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수백 명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보트에 올라오자마자 숨졌습니다. 너무 오래 차가운 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구명보트들은 어둠 속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트 안의 사람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옷이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일부는 코트나 담요를 가져왔지만 대부분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4월 중순의 북대서양 밤 공기는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 더욱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천을 나눴습니다. 코트를 가진 사람들은 옆 사람과 함께 덮었습니다. 어떤 보트에서는 노래를 불러 사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어떤 보트에서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접이식 구명보트 2개는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채 물에 떠 있었습니다. 한 보트는 뒤집혀 있었는데 약 30명의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집힌 보트의 바닥에 서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보트가 기울어서 모두 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등 항해사 라이톨러도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가라앉을 때 물에 빠졌다가 이 뒤집힌 보트를 찾아 올라왔습니다. 무선 통신사 헤럴드 브라이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선실에 남아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균형을 잡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물에 빠졌습니다. 1명, 2명씩 힘이 빠져 물속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일부는 잠들었고 일부는 조용히 울었으며 일부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너무나 맑았고 별들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졌고 하늘이 회사에게서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구명보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보트도 있었고 가까이 있는 보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저편에는 거대한 빙산들이 떠 있었습니다. 흰색, 파란색, 은색으로 빛나는 얼음산들이 바다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빙산 중 하나가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느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십 개의 빙산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평선을 주시했습니다. 구조선이 올 것입니다. 무선으로 조난 신호를 보냈고 여러 배가 응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배에 불빛이었습니다. 로켓을 쏘시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몇몇 보트에는 신호용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록색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선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카르파티아호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카르파티아호가 첫 번째 구명보트에 도착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선장 아서로스트로는 새벽 12시 35분에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카르파티아호는 당시 지중해로 향하고 있었는데 로스트로는 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타이타닉 쪽으로 전속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58해리, 킬로미터로는 107km였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최고 속도는 시속 23km였지만 로스트로는 기관사들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관사들은 보일러를 최대한으로 가동했고 심지어 난방용 증기까지 엔진으로 돌렸습니다. 배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로스트로는 선교에 서서 앞을 주시했습니다. 이 해역에는 빙산이 많았고 어둠 속에서 빙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의무실을 정비했고 스튜어디스들은 담요와 뜨거운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에는 뜨거운 수프와 커피를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객실들을 비워서 생존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로스트로는 심지어 배의 양쪽에 밧줄 사다리를 설치하라고 명령했고 생존자를 끌어올릴 그물과 의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갑판에는 담요 더미가 쌓였고 의료용품이 대기했습니다. 카르파티아호는 4시간 가까이 달렸습니다. 중간에 빙산 6개를 지나쳤는데 막루의 견시원들이 재빨리 발견해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트로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수평선에 초록색 불꽃이 보였습니다. 구명보트의 신호였습니다. 저기입니다. 로스트로는 그쪽으로 배를 향했습니다. 4시 10분 카르파티아호는 첫 번째 구명보트에 도착했습니다. 2번 보트였습니다. 배가 멈췄고 선원들이 밧줄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거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사다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선원들이 밧줄을 내려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루 같은 그물에 태워서 올렸고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배에 오른 사람은 1등실 승객이던 엘리자베스 앨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갑판에 오르자마자 물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어디 있습니까? 로스트론 선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침몰했습니다, 부인.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고 선원들이 그녀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명씩 생존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충격 상태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울고 있었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는 천천히 움직이며 다른 구명보트들을 찾아갔습니다. 보트들은 넓은 해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를 찾으면 또 다른 하나가 보였고 그렇게 하나씩 생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일부 보트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보트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떤 보트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뒤집힌 접이식 보트 위에 서 있던 사람들도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균형을 잡느라 지쳐 있었고 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라이톨러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구조되도록 했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배에 올랐습니다. 헤럴드 브라이드는 발이 심하게 얼어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그를 들것에 태워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그의 발을 보고 심각하게 동상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8시쯤 마지막 구명보트가 도착했습니다. 12번 보트였습니다. 마지막 보트가 도착하고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로스트론 선장은 주변 해역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놓친 생존자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에는 수백 명의 시신이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었지만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승객들도 갑판으로 나와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담요를 나눠주고 뜨거운 음료를 건넸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객실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식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뜨거운 수프와 커피,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는 부상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한 동상에 걸린 사람들,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들, 충격으로 쓰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갑판 한쪽에서는 조용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 선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선원은 불과 250명이었습니다. 896명 중 250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선장 스미스, 수석 항해사 와일드, 1등 항해사 머독은 모두 죽었습니다. 8명의 악단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기관장 벨과 수많은 기관사들, 화부들도 죽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 남편을 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등실 승객 중 60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21명이었습니다. 2등실은 더 심했습니다. 남자 168명 중 1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3등실 남자 승객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462명 중 6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생존율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3등실 여성과 어린이들은 갑판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어려웠고 많은 수가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로스트론 선장은 침몰 현장에서 짧은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카르파티아오의 목사가 기도를 올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빙산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카르파티아호는 뉴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빙산 사이를 빠져나갔고 타이타닉이 침몰한 곳을 뒤로 했습니다. 갑판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존자들은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구명보트에 태우고 배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은 사랑해요, 뉴욕에서 만나요 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새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배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선원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악단원 8명은 끝까지 연주하다가 죽었고 기관사들은 끝까지 엔진실을 지키다 죽었으며 무선 통신사 잭 필립스는 마지막까지 조난 신호를 보내다 죽었습니다. 카르파티아오는 사흘 동안 항해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생존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일부는 다른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는 혼자 있고 싶어 했으며 일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무선실에서는 해럴드 브라이드가 일을 도왔습니다.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지만 그는 생존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전보를 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수백 통의 전보가 발송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남편은 죽었다. 소식을 기다린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신문들은 특별판을 찍었고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의 뉴욕 사무실에는 가족들이 몰려들어 생존자 명단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4월 18일 저녁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존자의 가족들, 기자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접안했고 생존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의 품에 안겼고 일부는 혼자 걸어 나왔으며 일부는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부두를 걸어가며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만 구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두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의 울음도 있었고 슬픔의 울음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호텔로 가거나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타이타닉의 생존자 약 710명은 뉴욕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북대서양 4,000m 깊이의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영국 정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상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입니다. 생존자들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선원들, 승객들, 항해사들이 차례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청문회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타이타닉은 빙산 경고를 6차례나 받았습니다. 항로 앞쪽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선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40km가 넘는 거의 최고 속력으로 계속 항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사 결과 여러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첫째, 당시 북대서양 항로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빙산 경고를 받아도 날씨가 맑고 시야가 좋으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견시원들이 빙산을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둘째, 일정을 맞추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처녀 항해였고 예정 시간에 뉴욕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의 이사 브루스 이스메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그는 빠른 항해를 원했습니다. 셋째, 과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불침선이라고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스미스 선장조차 이 배는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항해했고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망루의 쌍안경이었습니다. 출항 전 선원 교체 과정에서 쌍안경이 보관된 사물함의 열쇠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루 견시원들은 쌍안경 없이 맨눈으로 바다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생존한 견시원 프레더릭 플리트는 증언에서 말했습니다. 쌍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일찍 발견했을까요? 아마 1분이나 2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분이나 2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빙산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충돌 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머독 1등 항해사는 빙산을 보고 좌현 전타와 전속 후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그냥 정면으로 빙산과 충돌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수 부부는 심하게 파손되었겠지만 한두 개의 구획만 침수되었을 것이고 배는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독은 피하려 했습니다. 배를 돌리는 동안 빙산이 배의 옆구리를 길게 긁었고 5개의 구획이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이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물론 머독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불과 40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고 본능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구명보트였습니다. 타이타닉에는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고 이것은 당시 법정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탄 2,224명을 모두 태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구명보트는 1,178명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왜 더 많은 구명보트를 싣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법은 배의 승객 수가 아니라 톤수를 기준으로 구명보트 수를 정했습니다. 타이타닉은 법적으로 16척만 실으면 되었지만 4척을 더 실었습니다. 둘째, 설계자들은 구명보트가 실제로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용도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명보트는 다른 배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사람들을 임시로 태우는 용도였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근처의 배로 사람들을 나눠서 실어 나르는 셔틀 역할이었죠. 셋째, 갑판의 공간 문제였습니다. 더 많은 구명보트를 실으면 갑판이 복잡해지고 승객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1등실 승객들은 갑판에서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는데 구명보트가 너무 많으면 불편했습니다. 5번째 문제는 구명보트 운영이었습니다. 많은 보트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보트는 65명을 태울 수 있었지만 24명만 태웠습니다. 1번 보트도 65명 정원에 28명만 탔습니다. 만약 모든 보트가 정원을 채웠다면 20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승객들은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혼란 속에서 조직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보트를 완전히 채우면 로프가 끊어질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6번째 문제는 캘리포니안호였습니다.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에서 불과 6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선원들은 타이타닉이 쏘아 올린 신호탄을 보았습니다. 8발이나 되는 신호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 스탠리 로드는 그날 밤 자고 있었습니다. 당직 항해사는 불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장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무선 통신사 411 에반스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고 아무도 그를 깨워서 무선을 확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안호가 왔다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수백 명, 어쩌면 1000명 이상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조사위원회는 캘리포니안호의 선장 로드에게 엄중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로드 선장은 조난 신호를 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한 과실이다. 7번째 문제는 계급 차별이었습니다. 생존율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1등실 여성과 어린이는 거의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이 97%였습니다. 2등실 여성과 어린이도 87%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3등실 여성과 어린이는 단 49%만 살아남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등실은 배의 가장 아래층에 있었고 갑판으로 올라가는 길이 복잡했습니다. 일부 통로는 잠겨 있었고 승무원의 안내도 부족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많은 3등실 승객들이 영어를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증언했습니다. 3등실에서 갑판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 있었다고 말입니다. 선원들이 1등실과 2등실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많은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조사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과도한 속도, 부족한 구명보트, 훈련 부족, 빙산 경고 무시, 캘리포니아노의 무대응, 계급 차별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끔찍한 재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든 거대한 배가 인류의 자랑스러운 업적이 바다에 패배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규정을 소홀히 했고 경고를 무시했으며 충분한 구명보트를 싣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이후 세상은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해상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1913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3국가가 모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모든 배는 탑승 인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톤수만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2,000명이 타면 2,000명이 탈 수 있는 구명 보트가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모든 배는 24시간 무선 감시 체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밤에 무선 통신사가 자러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통해 항상 누군가 무선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승무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법, 집합 장소, 대피 경로를 모두가 알아야 했습니다. 넷째, 국제빙산 감시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북대서양 항로에서 빙산을 감시하고 선박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난 신호가 통일되었습니다. SOS가 국제표준 조난 신호로 공식 채택되었고 모든 선박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규정들 덕분에 이후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삶도 계속되었습니다.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책임을 느꼈지만 항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해군에서 복무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미 60살이 넘었지만 자신의 작은 요트를 몰고 덩커크로 가서 영국군을 구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무선 통신사 헤럴드 브라이드는 동상으로 심하게 다친 발 때문에 한동안 걷기 힘들었지만 회복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에서의 경험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살다가 19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루 견시원 프레더릭 플리트는 평생 타이타닉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빙산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쌍안경이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1965년 84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선장아서 로스트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에게 금메달을 수여했고 생존자들은 돈을 모아 은으로 만든 컵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유보트의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았고 1940년에 71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이타닉의 설계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까지 흡연실에 홀로 앉아 벽난로 위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악장 월리스 하트리와 7명의 악단원들은 끝까지 연주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트리의 장례식에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각 악단원의 고향에서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화이트스타 라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법적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1934년 화이트스타 라인은 경쟁사인 큐나드 라인에 합병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자매선 올림피코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병력 수송선으로 활약했고 전쟁 후에도 계속 운항했습니다. 24년 동안 대서양을 오갔고 1935년에 마침내 퇴역했습니다. 사람들은 올림피코를 늙은 신뢰할 만한 배라고 불렀습니다. 침몰 현장에서는 여러 배들이 시신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출발한 배들이 현장에 도착해 물에 떠있는 시신들을 수습했습니다. 총 339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바다에 그대로 수장했습니다. 확인된 시신들은 헬리팩스로 옮겨져 묘지에 묻혔습니다. 헬리팩스의 페어뷰 론 묘지에는 121명의 타이타닉 희생자가 묻혀 있습니다. 묘비들은 모두 같은 모양이고 같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512년 4월 15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바칩니다. 타이타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수많은 책이 쓰였고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타이타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1985년 탐험가 로버트 벨러드가 심해 잠수정을 이용해 타이타닉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배는 북대서양 해저 3,800m 깊이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수 부분과 선미 부분이 600m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잠수정이 촬영한 영상에는 녹슬고 부서진 타이타닉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배는 이제 어둡고 고요한 심해의 유령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조개와 산호가 자라고 있었고 객실 안으로는 물고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여러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접시, 컵, 가방, 신발, 편지, 보석. 이 물건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은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니까요. 타이타닉의 잔해는 계속 부식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박테리아가 강철을 먹어치우고 있고 해류와 압력이 구조물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타이타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가 침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용기, 계급차별과 희생, 기술의 발전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어떤 사람들은 겁쟁이처럼 행동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웅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의 모든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부부처럼 끝까지 함께 있기로 한 사람들, 구겐하임처럼 신사답게 죽기로 한 사람들, 악단원들처럼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 기관사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10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타이타닉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타이타닉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도 아무리 놀라운 기술도 자연 앞에서는 작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하며 안전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은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북대서양 한가운데 수면에서 3,800m 아래 완전한 어둠 속에서 타이타닉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배는 이제 녹슨 강철과 부서진 잔해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의 압력과 시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입니다. 타이타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거대한 배도 작은 빙산 하나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과신은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타이타닉은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안전은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 미관을 위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했고 훈련이 부족했으며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셋째,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살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악단원들은 끝까지 연주했고 기관사들은 끝까지 불을 밝혔으며 수많은 남자들이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보내고 배에 남았습니다. 넷째, 계급과 불평등은 생명의 가치를 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실 승객이든 3등실 승객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는 계급에 따라 살 확률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타이타닉 이후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 더 많은 구명보트가 실렸으며 무선 통신이 강화되었고 빙산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희생자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이후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침몰하는 배도 있고 추락하는 비행기도 있으며 무너지는 건물도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실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신도 여전히 존재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일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타이타닉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건 절대 안전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타이타닉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타이타닉을 기억해야 합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북대서양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으며 어른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냥 뉴욕으로 가려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고 가족을 다시 보지 못했으며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했지만 타이타닉의 교훈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어둠 속에서 타이타닉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희생된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말입니다.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배우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타이타닉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만의 빙산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타이타닉의 이야기였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북대서양에서 일어난 비극.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1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타이타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